2026년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 있을 그 스마트폰이요. 그 심장을 누가 만드느냐를 두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노 칩셋을 둘러싼 기술 패권 다툼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거인들이 움직이고 있죠. 애플, 퀄컴, 미디어텍. 목표는 딱 하나.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 TSMC가 만드는 차세대 2나노 칩을 누가 먼저 또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바로 그거죠.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전략 게임의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속내는 뭔지, 이게 결국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맞습니다. 이게 그냥 더 빠른 칩 만들기 이런 단순한 경쟁이 아니거든요. 최첨단 기술에 공급망 자체를 틀어쥐어서 뭐랄까 경쟁자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미래 시장의 규칙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 같은 거죠. 아, 체스 게임이요? 네, 오늘 그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수싸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체스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움직인 플레이어부터 봐야겠네요. 역시나 애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와, 이건 뭐 시장에 나온 제일 좋은 사과는 전부 자기 바구니에 담겠다는 것처럼 정말 무섭게 움직여요. TSMC의 초기 2나노 칩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벌써 예약했다고요? 네, 절반 이상입니다. 심지어 대만에 있는 공장 하나를 아예 통째로 빌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바로 그게 애플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이걸 경쟁자 굶겨 죽이기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굶겨 죽이기요? 네, 과거 3나노 공종 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막대한 물량을 독점 계약해서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경쟁사들이 거의 1년이나 뒤처지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한 회사가 그렇게 압도적인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TSMC 입장에서도 고객을 좀 다양하게 두는 게 더 안정적일 텐데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그냥 큰 고객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서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2024년 한 해에만 애플이 TSMC에 쓴 돈이 무려 1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습니다. 와, 194억 달러요? TSMC 전체 매출의 22%를 한 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25조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의 1년 전체 GDP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맞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그냥 오직 칩을 만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그 정도라니. 이건 그냥 돈의 힘이라고밖에는. 돈의 힘이기도 하고 그 돈을 과감하게 쏟아붓는 결단력이기도 하죠. 이게 단순히 칩 구매 비용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칩 하나를 개발해서 양산 직전에 최종 설계도를 완성하는 걸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네, 테이프아웃. 3나노 칩 때 애플 M3 칩 라인업의 테이프아웃 비용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설계도 그리는 데만 1조 원이요? 네, 칩을 만들기도 전에요. 와, 이건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시작부터가 그냥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은 그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기술의 진입 장벽 자체를 다른 회사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볼 수준으로 높여버리는 거죠. 우리처럼 돈 쓸 자신 없으면 아예 이 경쟁에 끼어들 생각도 마라. 이런 무언의 압박인 셈입니다. 를 먼저 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애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영리하고 또 무서운 전략인 거죠. 그렇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정도면 이 이나노라는 기술이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거의 혁명적인 도약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근본적인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술이죠. 기존 주력인 3나노, N3 공정이랑 비교해서 수치를 딱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 일단 같은 전력을 쓸 때 성능은 10에서 15% 더 강력해지고요. 10에서 15%요? 꽤 큰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전력 소모예요. 반대로 동일한 성능을 낼 때 전력 소모는 25에서 30%나 줄어듭니다. 와, 25에서 30% 감소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건 엄청나겠는데요? 지금도 스마트폰 쓰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배터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배터리는 더 오래 간다는 거니까 와, 이건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요? 네, 같은 면적에 트랜지스터를 15% 이상 더 빽빽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 돼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이 될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AI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더 많은 트랜지스터는 곧 더 강력한 연산 능력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더 똑똑한 AI 비서, 더 현실적인 그래픽의 게임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시작은 이 2나노 칩셋이 대중화되는 시점부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을 가장 먼저 탑재하게 될 애플의 A20 칩셋,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2026년에 나올 아이폰 18 시리즈하고 애플의 첫 폴더블 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코드명은 일반 버전인 A20가 보르네오, 그리고 고성능 버전인 A20 프로가 보르네오 울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CPU 구조는 아마 기존처럼 6코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잠깐만요. 여기서도 A20랑 A20 프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군요. 이거 그냥 프로라는 이름 붙여서 더 비싸게 팔려는 마케팅 전략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기술적인 이유가 있나요? 꼭 똑같은 샌드위치에 소스만 살짝 다르게 해서 두 번 파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물론 마케팅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 효율성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바로 칩 비닝이라는 전략 때문인데요. 칩 비닝이요? 네, 웨이퍼라는 둥근 판 위에서 수백 개의 칩을 동시에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성능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 미세한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죠.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요. 이 중에서 성능이 가장 잘 나온 최상급 칩들만 골라서 프로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아이폰 18 프로나 프로 맥스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약간 성능이 낮은 칩들은 일반 모델에 탑재하고요. 맞습니다. 아하, 수율을 높이기 위한 선별 작업 같은 거군요. 버려지는 칩 없이 알뜰하게 다 쓰면서 제품별로 등급을 나누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 A20 칩셋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기술적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나요? 바로 웨이퍼 레벨 멀티칩 모듈 패키징, 줄여서 WMCM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렵네요. WMCM, 이게 뭔가요? 이걸 레고 블록에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레고 블록이요? 네, 기존 방식은 CPU, GPU, 메모리 같은 각각의 레고 블록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기판 위에 하나씩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하나씩. 그렇죠. 그런데 WMCM은 아예 레고 공장에서부터 여러 개의 중요한 블록들을 하나의 최적화된 덩어리, 즉 모듈로 만들어서 출고하는 겁니다. 미리 덩어리로 만들면 뭐가 좋은데요? 모든 게 좋아집니다. 블록 간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죠.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네, 전체 부피도 작아져서 더 얇은 디자인이 가능해지고 열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생산 비용이 절감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나노 웨이퍼 한 장 가격이 3만 달러, 4천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칩 하나라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제조사에게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독점에 칩비닝 그리고 WMCM이라는 신기술까지 동원해서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군요. 그럼 이대로 퀄컴과 미디어텍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들의 반격 카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 어떤 거죠? 어차피 애플이 첫 번째 2나노 공정, 그러니까 N2의 초기 물량을 싹쓸이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N2를 건너뛰고 그보다 약간 개선된 버전인 N2P 공정으로 직행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2P요. P가 붙었네요. 그건 N2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능상으로는 약 5% 정도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들의 전략적 노림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5% 성능 향상으로 애플의 1년 독점을 따라잡기엔 좀 역부족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마치 총싸움에 약간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가는 격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첫째, 어차피 N2 물량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책인 N2P를 선택해서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아, 그렇죠. 일단 만들 수 있어야 하니까. 네, 그리고 둘째, 비록 5%지만 애플의 아이폰 18보다 더 진보한
N2P 공정으로 만들었다는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하. 기술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한마디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명분 쌓기이자 기술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차선책이면서 동시에 역전을 노리는 묘수군요. 그럼 각 회사의 구체적인 제품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 콜령부터 보죠. 퀄컴의 차세대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가 될 텐데요. 퀄컴도 애플처럼 듀얼 칩셋 전력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퀄컴도요? 네, 프로나 엘리트 플러스 같은 이름을 붙인 최상위 버전을 만들어서 차세대 메모리인 LPDDR6 램을 지원하거나 GPU 코어 수를 늘리는 식으로 삼성 갤럭시 S 울트라 같은 최고급 플래그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강자 미디얼텍은 어떤가요? 미디얼텍은 항상 가성비가 최고의 무기였는데 웨이퍼 한 장에 4천만 원이나 하는 2나노 시대에도 그 강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미디어텍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요? 네, 차기작인 디멘시티 9600을 준비하면서 듀얼 칩셋 전략을 두고 엄청나게 고심하고 있어요. 이전 모델인 디멘시티 9500이 경쟁적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보다 50%나 저렴했거든요. 와, 50%나요? 네, 그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2나노 공정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런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성능을 타협한 하위 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부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애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경쟁사들의 필사적인 전략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데도 결국 이 세 회사가 모두 2026년 9월 거의 같은 시기에 2나노 칩 탑재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애플이 1년이나 먼저 공급망을 장악했는데 어떻게 출시 시점이 같아질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 이 기술 경쟁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역설이요? 네, 그 원인은 2나노 공정 자체의 복잡성과 생산 기간에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은 기존 3나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까다로워서 웨이퍼 한 장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생산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먼저 시작한 애플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생산 기간이 길다는 건 칩 설계를 훨씬 더 일찍 확정하고 생산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예를 들어 9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면 기존에는 3, 4월에 설계를 맞춰도 됐다면 이제는 1, 2월 혹은 그 전년도 말까지 최종 설계를 끝내야 하는 거죠. 출발선에 서야 하는 시간이 훨씬 앞당겨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때문에 애플이 비록 생산 라인을 먼저 예약했더라도 퀄컴이나 미디어텍 역시 그 앞당겨진 일정에 맞춰서 설계를 완료하고 N2P 공정에 주문을 넣으면 최종 제품이 나오는 시점은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생산 기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후발 주자들이 따라잡을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군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 된다면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2026년 9월에 아이폰 18, 갤럭시 S27 그리고 다른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폰이 동시에 2나노 칩을 달고 나온다면 그 누구도 세계 최초 2나노 칩 탑재라는 마케팅 구호를 쓸 수 없게 되죠. 아, 그쵸. 그렇게 되면 경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나가 아니라 그 공정을 가지고 얼마나 설계를 잘했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칩 아키텍처 설계 능력, 소프트웨어 최적화 수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전력 효율성 같은 순수한 기술력이 그냥 적나라하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퀄컴이 5% 성능 우위를 위해 N2P를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전략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거인들의 싸움은 단 하나의 회사, TSMC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경쟁의 열쇠를 쥐인 TSMC는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요. 네, TSMC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전 세계의 2나노 수요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TSMC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짓고 있나요? 목표는 2026년 말까지 월 10만 장,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까지 월 2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겁니다. 월 20만 장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만한 공장을 지으려면 투자 비용도 엄청나겠어요. 네. 현재 대만에만 2나노 공장 3개를 추가로 짓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2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조 원에 가깝습니다. 40조 원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TSMC는 이미 그 다음 세대인 1.4나노, 즉 A14 공정을 위한 부지 확보와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와, 아직 2나노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기술의 최전선이라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군요. 이 사실은 TSMC가 단순한 반도체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 첨단 기술 산업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그야말로 중앙은행 같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TSMC의 생산 능력 확대 속도가 곧 애플, 퀄컴, 미디어텍의 경쟁 구도와 기술 혁신의 속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변수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압도적인 자금력을 무기로 TSMC의 초기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을 쌓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에 맞서 퀄컴과 미디어텍은 엔토피라는 개선된 공정으로의 우회 공격과 제품 라인업 다변화라는 카드로 필사적인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인들의 정면 충돌이 역설적이게도 2026년 9월 한날 한시에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2나노 칩 경쟁은 단순히 더 빠른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조 원의 투자와 최첨단 물리학,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공급망이 녹아있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죠. 지금 이 기업들이 체스판 위에서 두는 수 하나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기기의 성능과 기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래 기술의 우위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는 설계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처절한 공급망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어쩌면 미래 기술의 진짜 전쟁터는 화려한 신제품 발표 회장이 아니라 바로 이 조용한 공급망 전쟁터일지도 모릅니다.